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과거에 이 일대에 들꽃이 활짝 피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곳은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불립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토스카나주의 주요 도시입니다. 현재 약 4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아르노강 인근의 신흥공업과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피렌체가 도시로서 발전한 것은 기원전 2세기부터인데요. 피렌체가 로마에서부터 뻗어오는 카시아가도의 중심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는 현재의 중심 시가지와 일치합니다.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로마 제정시대에는 토스카나주와 움브리아주의 중심이 되고 12세기 전반에는 특히 모직물 공업이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이때 피렌체는 유럽의 상공업과 금융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14세기에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 국가로 성장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룩하는데요. 특히 르네상스 문화가 이곳에서 피어났으며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예술계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많은 건축과 조각 작품들로 인해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입니다. 그래서 피렌체 역사지구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피렌체의 화려했던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이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것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메디치가는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천재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일과 돈, 지위를 주었던 가문입니다. 14세기 모직물과 견직물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 신흥귀족이 피렌체의 주요 세력이 됐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급속히 큰 세력을 축적한 인물이 조반니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의 막대한 유산을 아들인 코시모 데 메디치가 물려받아 토스카나 최대 자본가가 됩니다.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의 등장으로 피렌체에서 최초로 르네상스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인데요. 코시모와 그의 아들 손자까지 메디치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금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메디치가는 도나텔로, 기베르티 등의 조각가와 프라 안젤리코, 보티첼리, 라파엘로 등의 화가, 브루넬리스키를 비롯한 건축가 등 르네상스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메디치가는 르네상스의 전성기인 16세기 때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비오 4세, 레오 11세까지 대대로 교황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메디치가는 피렌체에서 추방되기도 했고 다시 복권되기도 하다 1743년 가문이 단절될 때까지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메디치가의 최후의 인물이었던 안나 마리아 루도비카가 프렌체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치가의 막대한 유산인 미술품 컬렉션을 토스카나 공국에 기증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소장품을 피렌체에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피치 미술관과 팔라티나 미술관에 그대로 소장되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도시 피렌체를 둘러보면 커다란 돔을 이고 있는 두오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색 지붕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두오모입니다.
두오모는 피렌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오모는 영어의 돔과 같이 원래 둥근 지붕을 의미하지만 이탈리아의 두오모와 독일의 돔은 대성당을 의미합니다. 두오모는 이탈리아를 여행하시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두오모가 대성당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두오모는 1296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140년 세월이 흐른 1437년에서야 완공이 됐습니다. 피렌체의 두오모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13에서 14세기 피렌체의 부와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두오모의 정식 명칭은 1412년 채택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로 꽃의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두오모의 외관은 마치 색칠한 듯 여러 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흰색, 붉은색, 녹색의 색 대리석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3색의 대리석과 정교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외관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두오모의 내부는 3개의 큰 복도로 되어 있고 기둥의 수를 적게 하여 넓고 합리적인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웅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외부와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미술품들은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들인데요. 실내 안쪽의 도면은 프레스코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작아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매우 크고 웅장한 그림입니다. 한편 북측 서쪽 벽면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만둘라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부조 성모 승천과 소년 예언자상이 있습니다. 성당 안 성물실 입구 위에는 테라코타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이 있습니다. 제1예배당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피에타는 복제품이며 진품은 두오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오모는 거대한 돔에 성당과 세례당, 종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사와 달리 이곳은 주위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한 탓에 일반 사진으로는 웅대한 전모를 담기가 힘든데요. 이리저리 쫓아다녀봐도 사진 한 장에 담기에는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엽서를 봐도 멀리서 두오모를 찍은 피렌체 풍경과 두오모의 돔을 찍은 사진들 뿐입니다. 두오모는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영화에서 두오모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이자 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였죠. 그래서인지 많은 젊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찾아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463개의 계단을 따라 돔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붉은 지붕들로 물든 피렌체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당 2층을 따라 올라가서 쿠폴라의 입구로 들어서세요. 돔형의 건물을 따라 뱅글뱅글 끝도 없이 계속되는 463개의 비좁은 계단이 나옵니다. 끝까지 올라서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은 피렌체를 내려다보며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두오모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두오모 미술관입니다. 이곳에는 두오모, 조토의 종탑, 산 조반니 세례당을 장식하고 있었던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르네상스 조각의 창시자인 도나텔로의 작품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비드는 피렌체 바르젤로 미술관에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455년에 목조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높이 187.9cm에 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섬긴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죽은 예수를 묻을 때, 부활의 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악령에게 시달리다 예수에 의해 고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는 기도하는 삶을 산 열렬한 추종자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창녀였다고 전해지지만 성경 어디에도 창녀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깨달음을 얻은 후 사막에서 청빈하게 살았는데요. 금발의 머리카락 외에는 몸을 가릴 것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나텔로의 작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수척한 모습에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열정과 열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작품을 만들 때 도나텔로가 입혔던 금박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빛나는 금박으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사막과 열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오모 박물관에는 도나텔로의 칸토리아, 즉 성가대석도 있습니다. 서로 팔을 잡아당기고 노는 아이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리석 관 뚜껑에 아이들의 모습을 조각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들은 잊고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술관에는 또한 피렌체 출생의 조각가 루카 델라 로비아의 작품 칸토리아도 있습니다. 성가대석에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아이들을 조각하고 있죠. 도나텔로와 로비아의 성가대석 2개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두오모에 있다가 두오모 미술관으로 옮겨왔습니다. 두오모, 즉 대성당에 있는 것은 복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원작들은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죠.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3개의 피에타를 만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24살 때 만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지금 이곳에 있는 피에타, 마지막으로 죽기 3일 전까지 작업한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 미술관의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그것입니다. 이곳 두오모에 있는 피에타는 꽃의 도시 피렌체에 있어서 플로렌스 피에타라고도 부르는데요. 1555년에서 1564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묘지를 꾸미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피에타는 4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234cm 높이의 대리석 작품입니다. 작품의 구도를 보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뒤에 있는 니코데모에 비해 작은데요. 아마도 돌이 충분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의 왼쪽 다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한 덩이의 대리석으로 조각하기에는 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뒤에 있는 사람은 원래 니코데모이지만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품에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가톨릭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끝내 완성시키지 않고 망가뜨렸는데요. 돌에 생명을 불어넣어 작품을 만드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끝내 내키지 않은 걸까요? 완성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각은 이후 미켈란젤로 제자가 그의 동의를 얻어 부서졌던 그리스도의 왼쪽 부분들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왼쪽 다리를 첨가하려고 다리 부분을 깨끗하게 다듬고 못자국을 낸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두오모의 정면 오른쪽에 솟아있는 종탑이 보이시죠? 조토가 설계해서 조토의 종탑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두오모 공사를 맡은 조토가 종탑을 설계해서 첨가하게 된 것인데요. 종탑은 두오모의 돔보다 낮은 84m의 높이로 동쪽 입구를 통해 414개의 계단을 걸쳐서 종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84m 높이의 종탑을 오르는 길은 오직 계단뿐인데요. 좁고 긴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 밑까지 닿죠. 체력에 자신이 없거나 폐쇄 공포증이 있다면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단 종탑에 오르면 시원한 전망이 펼쳐지는데요. 거대한 두오모 돔과 더불어 펼쳐지는 피렌체 시가지. 말로 다 못하겠죠?
남쪽으로 멀리 베키오궁이 보이고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역도 보입니다. 온통 붉은 기와지붕 일색인 피렌체 시가지 풍경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론 두오모돔 전망대에서도 시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오모돔이 이곳보다 더 높은데요. 그러나 이곳 종탑에 오르면 멋진 두오모돔과 성당의 평면이 십자가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종탑의 계단을 오르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이탈리아의 고딕 성당들의 종탑은 다른 유럽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당 본당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건축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피렌체 두오모와 종탑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죠. 종탑을 이루는 흰색, 빨간색, 녹색의 아름다운 재료들은 토스카나 대리석입니다. 종탑은 색 대리석을 이용한 장식과 부조, 조각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마치 하나의 멋진 공예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두오모의 정면은 조토의 종탑이 완성된 후 19세기의 모양을 본떠 장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탑이랑 두오모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종탑의 아랫부분인 붉은색의 패널 안을 보세요. 육각형, 마른 목골 안에 있는 부조가 있는데 인간의 창조, 예술, 산업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창세기의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각가나 화가들의 작업 모습이 함께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시 피렌체에서 조각가나 화가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탑의 부조 장식들은 모두 복제품입니다. 진품 부조 장식들이 비바람에 노출되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두오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오모 정문 앞쪽에 팔각형 건물이 보이시죠? 모습이 마치 몽땅연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산 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산 조반니, 즉 성 요한은 피렌체의 수호성인입니다. 피렌체의 수호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11세기에 세워진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입니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즉 현재의 두오모가 생기기 전에는 이 세례당이 피렌체의 두오모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피렌체 시민들이 산 조반니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곡의 작가 단테 역시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당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단테의 생가가 있는데 내부에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산 조반니 세례당 내부는 화려한 기둥 장식과 모자이크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화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체도, 신구약성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성인들의 생애 등이 계층적 배열로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 조반니 세례당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부조 청동문입니다. 청동문은 남쪽, 북쪽, 동쪽에 각각 하나씩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남쪽 문은 133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주제로 부조한 문인데요. 지금 산 조반니 세례당은 남쪽 문으로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문은 신약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동쪽 문은 구약 성서의 장면들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쪽 문은 두오모와 마주하고 있는 문으로 피렌체의 보석으로 불리는 천국의 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천국의 문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이 문을 본 미켈란젤로가 이 문의 아름다움은 가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질 만하다라고 해서 천국의 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문은 후에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로댕은 천국의 문 위에 3명의 조각상을 자신의 작품 지옥의 문에서는 그림자의 악령 셋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천국의 문 진품은 두오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세례당에 있는 것은 복제품입니다. 산 조반니 세례당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례당은 피렌체의 두오모의 그림자로 인해 햇빛을 받지 못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를 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세례당을 기중기로 들어올려 밑에 기단부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한 관광을 마치고 베키오 궁이 있는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는 길에 피렌체 출생의 시성 단테의 생가가 있습니다. 산 로렌초 성당은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393년 기초가 세워졌으며 현재의 모습은 15세기 메디치가의 가족 성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메디치가 예배당으로 더 유명합니다. 성당은 메디치가의 무덤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지도적 역할을 한 가문이라 메디치가 사람들이 잠든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닙니다. 이곳은 메디치 궁에서 걸어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산 로렌초 성당의 외부는 거친 느낌이고 내부 또한 그냥 단순한 성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피렌체 주요 인물들의 장례식과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당의 파사드, 즉 성당의 정면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요. 교황 레오 10세의 의뢰로 미켈란젤로가 전체 외관을 디자인했지만 끝내 금전적인 문제로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산 로렌초 성당 곳곳에서 메디치가의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방패에 6개의 공 모양이 들어간 것이 메디치가 문장입니다. 이 성당에는 본당과 함께 메디치가 예배당,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그리고 성구 보관실이 있습니다. 성구 보관실은 2개가 있는데요. 이는 가톨릭에서 교회 전례에 쓰는 제구와 제의를 보관하거나 성직자가 제의를 갈아입는 방을 뜻합니다. 건설 초기에 의해 세워진 성구실을 구성구실이라고 하고 뒤에 미켈란젤로에 의해 세워진 성구실을 신성구실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성구실은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인데요. 성당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성구실의 정면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구성구실은 신성구실보다 귀족적 취향이 덜한데요. 구성구실에는 메디치가의 묘가 있습니다. 구성구실 앞쪽에는 라우렌치아노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인데요. 도서관의 계단이 유명하니 살펴보세요. 도서관의 의자도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메디치가 예배당의 입구는 산 로렌초 교회의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복도를 내려가면 신성구실이 나오는데 신성구실은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지어졌고 역시 메디치가의 묘가 있습니다. 구성구실에 안장된 로렌초와 줄리아노는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만든 메디치 가문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신성구실에도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이름만 같은 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신성구실에 있는 석관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줄리아노의 석관 위에는 밤과 낮이라 불리는 남녀가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있고 그 위의 감실 속에는 줄리아노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리는 꼬불꼬불한 머리에 잘생긴 남성 석고상이 있죠? 바로 줄리아노, 즉 줄리앙인데요. 그 꼬불꼬불한 머리의 석고상이 바로 이 조각의 머리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두 인물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인간형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두 조각상을 통해서 인간의 두 유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유형에 칼을 들고 있는 줄리아노는 로마의 황제처럼 표현했고 명상하는 유형의 생각하는 자세 로렌초는 사색가, 즉 현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렌초의 석관 위에는 새벽을 나타내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입, 길게 늘어진 배,
어뢰처럼 생긴 젖가슴, 둥글고 부드러운 다리가 빚어내는 미끈한 곡선으로 그녀는 후대 이탈리아 예술가들에게 관능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비드의 진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다비드의 미술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비드를 옮겨올 때 다비드를 위한 특별 전시장까지 만들어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지금도 이 다비드를 보기 위해 기나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오직 다비드 진품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시간이 촉박한 관광객들은 아쉽지만 시뇨리아 광장과 미켈란젤로 광장의 복제품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비드는 1873년까지 베키오 궁합 시뇨리아 광장에 있었는데요. 다비드가 만들어진 대리석은 빗물에 마모가 되고 파손의 위험까지 있어서 이곳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1527년 강풍에 날아온 판자에 왼손이 산산이 부서졌다가 복원되기도 했으며 1991년엔 어느 정신장애자에 의해 왼쪽 엄지발가락이 망치로 파손됐다가 복원되는 등 고난도 많았습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피렌체 국립미술원의 부속 미술관입니다. 1784년 미술학도들에게 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컬렉션한 곳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인데요. 많은 조각과 그림을 남겼지만 다비드, 로마의 피에타, 모세는 그의 3대 조각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다비드는 미켈란젤로가 26세 때 제작한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 작품입니다. 다비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소년이죠. 거구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렸다는 소년 영웅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다른 조각가들의 다비드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다비드들은 대부분 다비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의기양양한 모습을 제작했는데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싸우기 전 결의에 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표정과 오른손에서 비장한 각오를 읽을 수 있는데요. 다비드상은 적장 골리앗을 향해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의 얼굴과 몸 전체의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고 왼손은 돌팔매를 하기 위해 올려 있으며 왼발도 약간 움직여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조각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다비드는 유명한 만큼 재미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다비드를 조각하고 있을 때 조각을 의뢰한 사람이 와서 코가 너무 높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의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가루를 뿌리며 코를 깎는 신용을 하자 그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는 다비드를 어떻게 제작했냐고 미켈란젤로에게 묻자 그는 다비드는 이미 그 안에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다비드가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 세상에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천재다운 말이죠. 다비드 앞에 있는 통로 양측에는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노예상 4점이 있습니다. 각각 수염이 있는 노예, 잠에서 깬 노예, 젊은 노예, 아틀라스 노예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비를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남아버린 작품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천재성이 일찍부터 발견되어 많은 작품 주문이 이어졌는데요. 그의 미완성 작품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주문을 받은 것이죠. 산 마르코 미술관은 도미니크 수도원 안에 있습니다. 산 마르코 미술관은
소박한 외관 때문에 피렌체의 화려함을 쫓는 관광객들에게는 잊혀지기 쉬운 곳인데요. 그러나 이곳에는 천사의 그림이라 칭송받을 프란 안젤리코의 프레스코 벽화가 50여 점이나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미술관입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천사 같은 신부님을 일컫는 말인데요. 프라 안젤리코는 1438년경부터 산 마르코 수도원에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천사를 그리는 솜씨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천사를 잘 그린 그는 또한 천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평생 동안 청렴한 삶을 살며 그림을 그리거나 아픈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그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작업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 안젤리코는 1960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시복되었으며 1984년에 예술가와 미술가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죠.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은 소박합니다. 색채는 투명한 듯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는 종교화를 주로 그렸으며 강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았고 신성한 공간을 상징하는 금빛 바탕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옛 수도사들은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을 뿐인 방이었는데요. 그런 조그마하고 밋밋한 방에 프라 안젤리코는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수도사들의 명상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방 43곳에 모두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레스코화를 설명드릴까요? 프레스코화는 회반죽을 한 벽이 마르기 전 축축할 때 물에 녹인 안료로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프레스코화는 금방 말라버리면서 색이 약간씩 변하므로 큰 벽화를 그릴 때 색을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벽화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가 승천한 성모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왕관은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책 속에 사파를 그리던 수도사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성모는 우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무표정하면서도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래에 그려진 수도사들은 예수와 성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중 갈색 옷을 입고 새끼줄로 허리를 동여맨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평을 받는 위인입니다. 그는 깊은 명상으로 그리스도가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받았으며 명상에서 깨어나니 손과 발에 못이 박힌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도 손과 발에 나타난 흉터들을 볼 수 있죠. 수태고지는 1438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는 성령의 힘으로 잉태할 것이니 그 아이를 예수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말합니다. 많은 화가들처럼 프라 안젤리코 역시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마 건축의 영향을 받은 듯한 건물에 앉아서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는 너무 무겁거나 장엄한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가벼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태고지 장면을 우아한 느낌의 부드러운 장면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명작, 최후의 심판을 볼까요? 그림 속에는 예수가 중앙에 커다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성인들에게 둘러싸여 하늘나라에서 군림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지상낙원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7개의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각각의 죄를 7개로 나눠서 벌을 받는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도 7개로 나누어진 지옥이 있고 각 구멍에서 각 죄마다 다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죄인들을 쫓는 악마가 있고 악마들에게 쫓기는 사람들 중에는 왕관을 쓴 왕과 귀족 여인, 심지어는 수도승까지 있습니다. 끔찍하게 잘려진 사람의 모습이나 형벌을 잔인하게 묘사함으로써
선과 악을 양극화시키던 당시 사회의 종교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 역시도 피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미술관에는 프라 안젤리코의 프레스코화 외에도 16세기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피렌체 시립고아원이 있습니다. 마치 성당 같은 느낌이죠? 이 건물은 피렌체의 견직업자와 비단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 만든 유럽 최초의 고아원인데요. 현재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입니다.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하고 건축하여 1445년 완성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식의 기둥으로 장식된 것이 보이시죠? 고아원 마당에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현대인지 고대인지 잠시 헷갈립니다. 그것은 지은 지 600년 가까이 된 건물에서 오는 고풍스러운 느낌 때문이겠죠? 단순하고 질서정연한 것이 이 건물을 만든 브루넬리스키 건축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브루넬리스키는 이전의 건축과는 다른 독창적인 설계로 고아원을 설계, 건축하여 그의 재능을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 고아원은 브루넬리스키가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곳입니다. 현재의 시립고아원은 정면 중앙에 있는 9개의 아치만이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것이며 나머지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브루넬리스키는 건축의 모든 길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런 엄격한 계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와 같은 엄숙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브루넬리스키가 직접 설계한 9개 아치 사이사이를 볼까요? 메달 모양의 장식이 있고 거기에는 베네도스로 감싼 어린아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푸른 바탕에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490년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곳의 내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깨끗한 일반적인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아원 건물로 건설되어 사용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아원 앞에 있는 광장은 산티시만 안눈찌아따 광장인데요. 광장 앞에는 1608년에 만들어진 페르디난도 데 메디치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광장 옆에 분수대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광장 너머로는 산티시마 안눈찌아따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 내부에는 기를란다요의 동방박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은 성 십자가 성당으로도 불리는 프란체스코의 성당입니다. 피렌체에서 두오모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딕 건축물인데요. 두오모처럼 웅장하지 않지만 아담하고 정결한 느낌을 주는 성당입니다.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를 바탕으로 1294년에 착공하여 49년 만에 완성된 이탈리아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토의 프레스코 벽화와 이탈리아 유명 인사들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조토는 개인적으로 성 프란체스코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그가 그린 프란체스코의 일대기 성 프란체스코전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훗날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성인인데요. 프란체스코 외의 수도사들은 모자가 달린 갈색의 복장에 허리에는 새끼줄을 맨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1985년 영화 전망 좋은 방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당의 좌측으로는 단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배당은 276개의 묘석들로 포장되어 있으며 벽을 따라서 호화로운 무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내부에는 미켈란젤로의 무덤을 비롯해 작곡가 로시니의 무덤, 왼쪽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의 시성 단테,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단테의 무덤에는 단테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오른쪽 벽으로는 금박이 벗겨져 일부만 남은 도나텔로의 수태고지가 아름답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장식과 옷의 주름에서 고대의 추억을 풍부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의 힘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마리아는 은총과 신중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나텔로의 목각 예수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임박한 예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타크로체 성당은 많은 예배당이 부속 건물로 있는데요. 그중 브루넬리스키의 피치가 예배당은 원, 정방형, 황금률로 지어진 건물로 간결하고 명료한 구조가 깊은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바르젤로라는 말은 경찰서장을 뜻합니다. 그럼 바르젤로의 궁은 경찰서장의 집쯤 될까요? 맞습니다. 바르젤로의 궁은 16세기부터 경찰청으로 사용되다가 1865년 단테 탄생 60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르네상스기 피렌체 미술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세 군데의 미술관을 봐야 합니다. 우피치 미술관, 피티 미술관, 그리고 이곳 바르젤로 박물관을 봐야 하는데요. 이곳은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죠. 바르젤로 박물관은 특히 조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국립 바르젤로 박물관에는 중세 르네상스의 조각품과 상하 세공품, 성구, 도자기, 갑옷, 무구, 이슬람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르젤로 궁은 요새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외부에서 안쪽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젤로의 정면, 즉 파사드가 안뜰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감옥이 있었으며 한때 안뜰에서는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법은 아주 까다롭고 엄해서 처형당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적용되어 메디치 가문처럼 힘있고 돈 있는 집안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 서글픈 현실이죠. 그럼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브루투스입니다. 1536년에 일어난 메디치가의 암살을 정당화하려는 반 메디치가의 주기경 리돌피에 의해 주문된 것입니다. 즉 브루투스를 대의를 위해 개인적 아픔을 감내한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브루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후원자이자 양아버지인 시저를 암살했던 인물이죠. 한편 브루투스상은 석고상으로 제작되어 한국 미술학생들에게 친근한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바쿠스는 추기경에게 의뢰받은 작품으로 그가 22세 때 만든 작품입니다. 작은 작품만 조각하던 그가 처음으로 실제 인체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으로 바커스라고 하죠. 바쿠스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서 있고 반인반수의 사티로스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바쿠스의 포도를 훔쳐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의 신인 바쿠스에게는 포도가 얼마든지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의 머리 장식 역시 포도로 되어 있는데요. 바쿠스는 오른손으로 술잔을 높이 들고 술에 취해 사티로스에게 살짝 기대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쿠스는 왼손에 호랑이의 가죽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겨진 형태로 표현된 것은 술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주관대로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바쿠스의 자세가 불안정하며 외모가 도발적이라는 이유로 의뢰자가 취소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갈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이 너무 진취적이어서 고전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빨리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브루넬리스키와 기베르티의 이삭의 희생을 보고 계신가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끝까지 순종하려 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에게 좋은 소재였습니다.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 앞에 서서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르네상스 양식의 창시자로 건축의 브루넬리스키, 회화의 마사초, 조각의 도나텔로를 꼽습니다.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르네상스 최초의 청동 누드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건축물 장식을 위해 만든 조각이 아니라 다비드 그 자체만의 조각이었습니다.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나텔로가 다비드를 청동으로 만들면서부터 청동이 조각의 주재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비드가 가지는 또 다른 큰 의미는 바로 누드라는 점입니다. 당시 기독교에서 사람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보던 관습에서 도나텔로의 누드 조각상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남자아이의 신체이지만 누드가 예술의 소재로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조각으로 표현한 다비드는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리쳤다는 것,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의 다비드는 골리앗에게 이긴 승리 직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승리를 거두고 자랑스러운 포즈로 서 있죠. 어리고 빈약해 보이는 다비드는 골리앗의 머리를 딛고 서 있는데 골리앗의 머리 크기로 보아 다비드가 얼마나 어려운 상대와 싸워 이겼는지 짐작이 갑니다. 다비드는 완성되어 시청인 베키오궁으로 옮겨져 오랫동안 애국자의 상징으로 세워져 있었으나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다비드가 1504년에 완성된 후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나텔로의 대리석 다비드 역시 바르젤로 미술관에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의 다비드보다 먼저 제작되어진 작품으로 1409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몸 전체의 유연한 곡선과 옷의 주름은 고딕 양식에서 전체적인 묘사는 정교한 관찰로 인한 자연주의 기법으로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청동의 다비드와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수염과 머리카락의 묘사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세기 도나텔로의 또 다른 작품 성 게오르기우스 또는 성 조르조가 있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회화 작품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방패와 칼, 창으로 드래곤을 찌르는 백마탄 기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도나텔로의 작품에서도 역시 방패를 들고 방금 드래곤을 해치운 듯한 용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조각은 미간이 찡그린 젊은 무사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포즈가 인상적입니다. 베키오궁 앞에 조각상이 늘어선 큰 광장이 있죠? 바로 시뇨리아 광장인데요. 피렌체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수세기 동안 피렌체의 정치, 사회적 중심지였고 현재에도 중요한 행사나 축제가 모두 이 시뇨리아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장 주위로 많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야외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죠? 베키오궁 입구에 다비드, 헤라클레스와 코카스가 있고 그 옆으로 기둥 형식의 높은 기단 위에 도나텔로의 유디트상이 있습니다. 모두 복지품이죠. 도나텔로가 만든 사자상 옆으로는 암마난티의 작품 넵튠 분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576년 완성된 작품으로 토스카나 해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와 같이 헤마와 트리톤, 바다의 신 넵튠을 주제로 조각되어 있는데요. 광장의 분수라고도 불립니다. 넵튠 분수 옆 광장의 바닥을 보시면 둥근 석판이 하나 있죠? 이것은 도미니크의 수도사이자 종교개혁가였던 사보나롤라가 화형에 처해진 장소를 기념해 표시해둔 것입니다. 기마상은 1594년 잠볼로니아에 의해 제작된 메디치가의 기마상입니다. 시뇨리아 광장과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로지아 회랑이 있는데요. 14세기 말
메디치가의 코시모 1세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건설한 회랑형 강당입니다. 로지아는 한 면이 외부로 트인 회랑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곳은 주로 코지모 1세를 보호하던 경호부대인 독일 용병들이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로지아 회랑에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복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로지아 뒤편에 있는 거대한 6개의 조각상들은 고대 로마의 부인상들입니다. 회랑 제일 왼쪽에 있는 피오페디의 폴릭세나의 약탈이 있고 볼로냐의 사비나 여인의 강가는 몸부림치는 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보르게제 미술관에 있는 베르니니의 사비나 여인의 강간과 같은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외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루스, 메네라우스 상 등이 있습니다. 폰테 베키오는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14세기 중엽에 완성되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과 아르노강 건너의 피티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처음에는 다리 위에 푸주간 등이 있었지만 16세기에 비위생적이고 시끄럽다고 점포를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금은 세공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들었고 지금까지도 다리 위에는 화려한 세공품을 파는 귀금속점이 모여있고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다리 중앙에서 바라보는 아르노강의 전망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시성 단테가 자신의 영원한 연인 베아트리체를 만난 곳도 이곳이라고 하죠. 다리 2층에는 긴 회랑이 있습니다. 바사리의 회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메디치가의 코시모 1세가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건설한 것인데요. 베키우궁에서 우피치 미술관을 지나 피티궁까지 바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베키우궁은 처음 만들 때 요새로 지어졌고 16세기까지 피렌체 공화국의 정부 청사로 사용된 곳입니다. 현재 피렌체 시청 건물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청 건물로 쓰이는 만큼 로마의 시청처럼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곳에서 결혼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신랑 신부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라조 베키오 건물은 1298년에 착공해서 확장을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16세기입니다. 코지모 1세의 명으로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끝내고 1540년에 메디치 가문이 이 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후 10년 정도 이곳에서 살다가 피띠궁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이곳은 옛날 궁 또는 낡은 궁이란 뜻의 팔라조 베키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곽 같은 건물 위에 우뚝 솟은 94m의 종탑은 베키오 궁의 상징인데요. 아르놀프 디 캄비오가 설계해서 아르놀포의 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높게 솟아오른 종탑은 피렌체의 주요 일과 집회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베키오 궁의 외형은 엄격한 고딕 양식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화려한 장식에 놀라게 됩니다. 궁 입구 좌우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바치오 바디넬리의 헤라클레스와 코카스상이 있는데 모두 복제품입니다. 궁전의 입구 안쪽에 사자상이 세워져 있는데 피렌체를 상징하는 백합 문양과 사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 안뜰 중앙에 연못이 있죠? 여기에 놓인 아기 천사 분수는 베로키오의 작품으로 역시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죠. 2층 입구 오른쪽 안에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비를 장식하기 위해 조각된 것인데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4개의 노예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승리 조각상에는 젊은 사람이 노인을 밟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승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있는 39장의 패널에는 피렌체 역사가 묘사되어 있고 홀의 양쪽 벽면에는 메디치가의 전투 장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대회의장 500인 홀은 공화국 정부의 회의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지금도 피렌체 시청 회의장으로 쓰입니다. 3층에는 백합의 방이 있는데 피렌체의 상징인 백합의 꽃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궁에는 호화로운 교황 레오 10세의 거실과
메디치가의 사람들이 거처했던 방들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피렌체 구시가지의 산타마리아 노벨라역 부근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이름에서 피렌체역 이름도 지은 것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역 이름이 너무 길어서 피렌체 SMN역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곳은 피렌체 고딕 양식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원 부속 성당으로 1279년 시작되어 1360년 완공되었습니다. 기하학 문양이 있는 파사드와 성당 안 마사초의 그림 성 삼위일체가 유명합니다. 13세기 도미니크 수도회는 대중설교와 청빈한 수도 생활로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이후 14세기에 흑사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사람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 많은 기부금을 수도회에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당은 세워지게 됩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교리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제되고 다소 침울한 듯한 내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당의 정면은 내부와 뒤쪽의 칙칙한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화려합니다. 성당 정면은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대조적이죠?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작가에 의해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색 대리석을 이용한 장식법은 두오모나 조토의 종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 피렌체를 중심으로 유행한 특유의 장식법이었습니다. 색 대리석들로 이루어진 깨끗하고 깔끔한 기하학적 무늬에 밝은 햇빛이 비추면 더욱 선명한 시각적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효과로 미켈란젤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나의 신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당 안에 많은 기부금과 가족 예배당이 들어오면서 성당은 화려하게 장식되기 시작했는데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내부에 있는 프레스코화로 더욱 유명합니다. 그중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 작품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가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서구 회화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 모양으로 매달려 있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축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 뒤에 공간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치가 있는데 깊이가 느껴지죠? 이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가 유명한 이유는 1점 원근법이 최초로 사용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있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성부와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는 성령이 그려진 그림을 일컫습니다. 마사초는 이 그림의 공간을 돌재단이 놓인 아래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위로 구분해서 표현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림의 공간을 몇 개로 나눈다는 발상이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사초는 안타깝게도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인체의 3차원적인 묘사, 한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방식, 원근법의 사용으로 미술사에 혁신을 가져온 천재 화가입니다. 예수의 좌우에는 성모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를 보며 서 있습니다. 그들은 원형의 기둥보다 어두운 명암으로 표현되어 마치 기둥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그들 좌우에는 그림의 주문자로 추정되는 부부가 있는데요. 화면 왼쪽에 밝은 옷을 입은 남편은 어두운 옷을 입은 마리아 쪽에, 밝은 옷을 입은 요한 앞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아내가 있어 색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의 디자인을 본떠 아치와 로마 그리스식 기둥을 넣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돌재단이 있으며 해골이 반듯하게 뉘어져 있습니다. 해골 옆에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나 역시 너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너 또한 어느 때인가 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죄값은 죽음으로 치르게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멋진 전경이나 야경을 보려면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공원에서 보는 피렌체는 정말 멋진 풍경이고 눈앞에 보이는 피렌체의 모습은 여행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멋진 전망대입니다. 광장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고 아르노강과 함께 피렌체 시내가 보이는 풍경은 멋진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피렌체 시가지와 아르노 강 위로 해가 지는 일몰 풍경과 어둠이 깔리면서 도시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피렌체의 야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 일정 중에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켈란젤로 광장까지는 시뇨리아 광장을 기준으로 출발한다면 약 2km가 안 되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르노강을 따라 베키오 다리나 알레그라찌의 다리를 건너면 피렌체의 고대 성벽이 나오는데 이 성벽을 지나 미켈란젤로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광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시내에서 12번이나 13번 시내버스 또는 빨간색 2층 투어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광장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주차도 쉬운 편입니다. 버스나 차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날씨가 괜찮다면 피렌체의 골목길들을 따라 도시의 정취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불리다 보니 미켈란젤로가 설계했을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광장은 미켈란젤로 시대보다 한참 이후인 1869년 도시의 오래된 성벽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피렌체의 건축가 주세페 포기가 만든 광장입니다. 당시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수도였고 도시 전체가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했었죠. 광장은 피렌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전형적인 19세기 디자인으로 테라스를 설계했습니다. 건축가 포기는 미켈란젤로의 명작 다비드의 복제품을 올린 기념비를 세우고 산 로렌초 성당의 다비드 상과 메디치 예배당의 조각품을 포함해 미켈란젤로의 작품 사본들로 광장을 장식하면서 이 광장을 미켈란젤로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이름이 피아첼라 미켈란젤로, 즉 미켈란젤로 광장이 된 것입니다. 다비드상은 1873년에 제작되어 18마리 소의 도움을 받아 광장으로 옮겨 세워졌습니다. 포기는 광장을 조성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 사본을 전시할 박물관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박물관이 아닌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장소도 아닌 건물에 진품이 아닌 복제품만을 모아놓은 박물관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광장에는 음료, 맥주, 젤라또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광장의 왼쪽에는 비알레 데이 콜리라고 불리는 6km에 이르는 매력적인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이 산책로 역시 주세페 포기가 만들었고 포르타 노마나에서 산 니콜로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13세기 성벽과 성문,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의 나무와 관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책로에는 산 미니아토 알몬테 성당과 비석들이 늘어선 공동 묘지가 있고 유서 깊은 고급 빌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배낭여행자들은 대부분 피렌체에서 2박 3일 일정을 가장 선호하죠. 피렌체는 두오모와 우피치 미술관 외에도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들이 곳곳에 성당과 미술관에 흩어져 있어 2박 3일 동안에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다닌다 해도 2박 3일 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피렌체의 주요 명소 12곳과 우피치 미술관 관람까지 다 소화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본인의 여행 일정과 동선에 맞춰 선택해서 여유있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피치 미술관과 제가 추천드린 두오모 등 12곳 이외에 피렌체에서 3일 이상 숙박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르노강 인근의 3곳을 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티궁,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오니산티 성당인데 연결 코스로 도보로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직전 콘텐츠에서 소개한 미켈란젤로 광장은 일정과 관계없이 저녁 일몰 시간 즈음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광장에서 연결된 비알레 데이콜리 산책로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노강 가까이에 피티 팔라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라조는 왕이나 귀족 등의 명문 가문들이 살던 곳을 말하는데 주로 궁이나 궁전으로 해석되는 저택보다는 큰 집을 말합니다. 피티 팔라조는 한때 메디치가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부유한 상인 루카 피티의 의뢰를 받아 브루넬리스키가 15세기 중반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팔라조가 완성되기 전 의뢰인이 사망하고 권력에서 밀려난 피티가의 궁을 1550년 코시모 1세 대 메디치가 구입해서 광대한 이탈리아식 정원인 보볼리 정원을 만드는 등 개축 확장하였습니다. 또 코시모 1세는 안전을 위해 우피치궁과 베키오 다리를 지나 피티궁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폐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피티궁은 피렌체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궁의 정면 가로의 길이가 200m나 된다고 하니 그 길이가 짐작이 됩니다. 건물이 100m 달리기를 2번 할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게 크죠? 1737년까지 메디치가의 거처로 사용된 이곳은 1798년 국립미술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을 비롯해 현대미술관, 은그릇 박물관, 의상갤러리, 도자기 박물관 등 7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에는 특히 라파엘로의 의자의 성모, 대공의 성모, 티치아노의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 루벤스의 전쟁의 결과, 베로네제의 그리스도의 세례, 카라바조의 잠자는 큐피트, 보티첼리의 아름다운 시모네타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티궁의 미술관 역시 우피치 미술관처럼 메디치가의 마지막 인물 안나델라 루도비카가 기부한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과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컬렉션이 공공성을 띈 것이라면 피티궁의 미술관들에 있는 작품들은 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은 피티궁 2층에 호화로운 1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티 미술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은 카르멜회 교회로 13세기 중엽에 건설됐지만 대부분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18세기에 개축되었습니다. 카르멜 수도회로 인해 세워진 이 성당은 두오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당 안 브랑카시 예배당에 르네상스의 선구자라 불리는 마사초의 그림이 있어 유명한 교회입니다. 마사초가 브랑카치 예배당에 그린 그림들은 미술사에 길이 남는 명작입니다. 예배당의 벽화는 소실점을 중앙에 모은 원근법의 적용과 마치 조각과 같은 볼륨을 지닌 뛰어난 인물 묘사로 15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보고 그림 연습을 할 정도로 르네상스 당시부터 매우 유명했습니다. 벽화는 위아래 두 단으로 그려졌는데 낙원 추방, 세금을 바치는 예수, 베드로의 설교, 아담과 이브의 유혹,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방문함, 베드로의 순교와 시몬 마구스와 논쟁하는 베드로 등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드로의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성 사무이체와 이곳 예배당 벽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벽화들 중 마사초의 대표작 낙원 추방과 세금을 내는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사초의 낙원 추방은 낙원에서 막 쫓겨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죠. 그 죄는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림에서 낙원의 입구로 보이는 곳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전라의 모습으로 낙원에서 추방되고 있죠. 낙원 추방에서 나타난 전라는 미술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적나라한 묘사로 비난이 쏟아지자 허리 부분을 가리는 나뭇잎을 그려 넣었는데요. 18세기 화재로 더럽혀진 벽화를 복구하면서 원래의 전라의 모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고통들을 생각하며 아담은 눈을 감고 있고 하와는 소리내어 울며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사초에 세금을 내는 예수를 지금 보고 계시죠? 15세기 초 피렌체는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나자 성직자와 교회 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국가는 대립하여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시기에 가족 예배당에 예수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진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 그림은 신약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일화를 세 장면에 걸쳐 보여줍니다. 12제자가 예수를 애워싸고 중앙에 예수는 위엄 있게 명령하고 등을 보이고 있는 자는 예수에게 세금을 받으러 온 세리입니다. 제일 왼쪽에서 베드로는 갈릴레이 호숫가의 물고기 입에서 은전을 꺼내는 모습이고 다시 제일 오른쪽에서 세금 징수원인 세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의 광고나 홍보물처럼 당시에는 그림이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등장인물들은 모두 맨발에 투니카 위로 토가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옷은 로마 그리스풍을 띠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마사초의 친구나 문화생들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르네상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선 원근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머리 위쪽을 한 점으로 정해놓고 그 중심으로 인물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사람들, 헐벗은 산과 눈이 채 녹지 않은 호수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배경,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나타낸 인물들. 이런 표현법의 사용은 르네상스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니산티 성당은 13세기에 건축되었으며 17세기에 와서 바로크 양식의 정면 장식으로 재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니산티 성당의 파사드는 15세기 베네데토 브리오니의 작품으로 테라코타에 유약을 입히는 기법을 사용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기법은 피렌체에서 처음 시도해 큰 인기를 누렸던 기법으로 채색 도판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베스푸치 가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이 가문의 가족 예배당 역할도 했습니다. 베스푸치 가문은 주로 동방무역에 주력했으며 당시 피렌체 최고의 메디치 가문과 관계를 맺어 메디치 정권에서 행정 관료도 많이 배출한 집안입니다. 온니산티 성당에는 1306년 조토가 이 성당을 위해 제작한 제단화 온니산티 마돈나, 모든 성인의 성모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모와 아기 예수를 그린 초대형 제단화로 성당의 이름을 따서 온니산티 마돈나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사람들은 50년 후에 보다 화려한 그림으로 제단화를 바꿔 온니산티 마돈나는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제작된 두 작품, 보티첼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를란다요의 성 히에로니무스가 있는데요. 두 그림은 1480년경 수도원의 주문으로 그려진 프레스코화로 당시 유행했던 주제인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림 속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흰 사제복과 붉은 외투를 걸치고 서재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찌푸린 채 명상에 잠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책들은 학자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나타내고 탁자 위에 놓인 주교관은 신학자로서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 놓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일몰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림 속은 한낮인 것처럼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인은 그림 속 시계가 알리는 시간에 자신이 빛으로 물들었고 히에로니무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 순간에 성 히에로니무스가 임종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티첼리는 이 그림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히에로니무스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를란다요가 그린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는 보티첼리가 그린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을 주제로 그려졌는데요. 기를란다요는 플랑드르 화파에서 영향을 받아 정물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성 히에로니무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는 성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성인의 연구 의무를 상기시키기도 한 작품입니다. 두 그림에 나타난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4대 교부로 일컬어지는 성인입니다.